여자가 아프면 죽어야 했다. 병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조선의 법도는 완강했습니다. 남자 의원이 여자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낙네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도 남편이 대문 밖에서 의원을 붙들고 증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원은 문틈 넘어 목소리만 듣고 약을 지었어요. 진찰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짐작으로 쓴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태종 6년,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여자 의원을 만들겠다는 명이 떨어졌어요. 여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표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의녀로 선발된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관청에 속한 천민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10살이었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징발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침을 배우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장차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성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그 제도 안의 여성을 가장 먼저 소모했습니다. 중종실록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장금 3번입니다. 실록 500년에 단 3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첫 번째 기록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의녀 장금을 총애한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금이 임금의 병을 돌봤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금에게 상을 내렸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의녀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장금은 수백만 명이 눈물 흘리며 본 그 이야기는 세 줄의 기록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줄이 품은 진실이 있습니다. 의녀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면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장금의 삶이 보입니다. 장금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의녀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의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태종은 냉정한 왕이었습니다.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감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태종이 의녀 제도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용이었어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남녀가 7살부터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의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원은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여자 환자를 진찰하려면 살을 봐야 하고 맥을 짚어야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병이 들어도 남자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려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많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안의 여인들이 병들어도 의원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내명구의 법도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태종의 명은 단순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의녀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태종 6년, 1406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 조선에서 배움이 허락된 여자는 없었습니다. 글을 아는 여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가르쳐야 했습니다.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관비였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여자 종들이었어요. 나이는 10살 안팎이었습니다. 어린 것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글을 가르치고 의서를 읽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재생원이라는 곳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20명 남짓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배운 것은 의학만이 아니었습니다.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법, 약을 다루는 법과 함께 또 다른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의녀의 삶을 둘로 갈라놓게 됩니다. 배움 자체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는 일은 관방가에서도 흔치 않았습니다. 관비 출신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녀가 되면 천민 신분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살려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실력이 올라갈수록 쓰임새가 늘었습니다. 쓰임새가 늘수록 몸이 더 묶였어요. 10살의 그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의녀는 2가지 얼굴을 가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의원이었습니다. 환자의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어요. 아픈 여자들 곁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잔치가 열리면 의녀는 다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술자리에 흥을 돋우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의녀는 순수하게 의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어요. 의녀는 궁궐잔치에 불려나갔습니다.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양반들의 연회에도 불려다녔어요. 기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생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살리고 밤에는 흥을 돋워야 했으니까요. 의녀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신분이 아니었어요. 병이 내려오면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술을 배운 것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실력이 뛰어날수록 불려다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양금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내의원에 들어가는 것은 의녀에게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왕과 왕실 가족을 치유하는 곳이었어요. 실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의녀 중에서 가려 뽑은 자들이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옷이 달라졌고 음식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에 들어간 의녀는 궁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든 왕실의 부름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혼인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하더라도 궁의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실록의 기록들이 말해줍니다. 총애를 받은 의녀는 후궁과 비슷한 위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가까이 두려하면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영광인지 비극인지는 그 자리에 놓인 사람만이 알았을 겁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장금, 임금이 의녀 장금을 총애한다는 그 문장이 이제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연산군 제위 10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중 하나입니다. 연산군은 의녀를 연회에 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의녀를 한양으로 올려보내라는 명이 내려갔습니다. 의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을 위해서였어요. 연산군 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의녀와 악공을 불러 밤새 잔치를 열었다. 의녀들은 흥청이라 불렸습니다. 흥을 돋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어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라가 흥청들로 인해 망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 자리에 불려나간 의녀들은 어땠을까요? 거부하면 처벌이었습니다. 따르면 의원으로서의 자신이 무너졌어요. 연산군이 폐위된 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의녀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제도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이후의 왕들도 의녀를 불러앉혔습니다. 단행이 되어버렸어요. 장금이 중종의 총애를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연산군 이후였습니다. 중종 반정은 1506년의 일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운 사건이었어요. 반정 직후 사원부와 사간원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녀를 잔치 자리에 쓰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의녀는 병을 고치는 자들이다. 연회에 불러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녀를 연회에 쓰는 것이 이미 관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의 잔치에서도 의녀는 빠지지 않았어요. 기득권이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목소리는 실록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철됐다면 기록으로 남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시대를 살아간 의녀들에게 중종반정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기대로 끝났어요. 장금은 바로 이 중종의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사라진 그 시대, 그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의녀였어요. 중종실록 32년 5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의녀 장금이 임금의 병환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다른 날의 기록, 장금에게 쌀과 콩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몇 년 뒤의 기록, 대장금이라 칭하고 상을 더하였다. 세 줄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이 세 줄 안에 담긴 것을 보십시오. 첫째, 장금은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임금의 병환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의녀는 극소수였어요. 내 의원에서도 가장 신임받는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장금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았습니다. 쌀과 콩을 내렸다는 기록은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의녀에게 이런 기록이 남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셋째, 대장금이라는 칭호입니다.
큰 장금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에서 의녀에게 이런 칭호가 내려진 것은 기록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이 세 줄에서 한 여자의 일생을 만들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대장금이라는 칭호를 받은 그날,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은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녀는 달랐어요. 왕의 병을 고쳤을 때 가장 먼저 상을 받은 것은 의녀가 아니었습니다. 의녀를 가르친 남자, 의원이 먼저 포상을 받았어요.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스승이 잘 가르쳤기에 제자가 잘 치료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남자 의원은 이름이 실록에 남았습니다. 의녀는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장금이 이름을 남긴 것은 그만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것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 유일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금 말고도 왕실을 치료한 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그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불려나가 밤새 침을 놓고 동이 틀 무렵 조용히 물러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의녀의 신분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관비였으면 죽을 때도 관비였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려도,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익혀도 호적에 적힌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시기 남자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의과에 합격하면 관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력에 따라 품계가 올랐습니다. 의녀는 품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관직을 받을 수 없었어요. 대장금이라는 칭호는 칭호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녀는 한 집안의 대를 이어 의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의녀면 딸도 의녀가 되셔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느꼈을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 가방을 챙길 때 이 침 하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을 겁니다. 오늘도 자신은 관비라는 것을. 조선에서 가장 정교한 손을 가진 여자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1592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선조는 북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백성이 죽어가는 그 길 위에서 의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일부는 피난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어요. 전쟁터에서 의녀가 쓸모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왔을 때 조선은 그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쟁 중의 연회였어요. 그 자리에 의녀가 불려나갔습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가 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녀의 삶이었습니다. 전쟁도 바꾸지 못한 것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살아남은 의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의 전쟁이었어요.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토지가 황폐해졌어요. 의녀도 줄었습니다. 전쟁통에 죽은 의녀가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라진 의녀도 있었어요. 어떤 의녀는 왜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떤 의녀는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의 기록들을 보면 의녀의 수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재생원에서 다시 의녀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남은 의녀는 없었습니다. 어느 의녀가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어느 의녀가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실록은 침묵했습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장수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공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의녀는 달랐어요. 살리는 자의 이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의녀와 기생의 구분이 희미해졌습니다. 기생은 관청에 소속되어 노래와 춤으로 잔치를 맡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녀는 의술로 병을 고치는 자들이었어요. 두 집단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녀는 잔치에 불려나갔습니다. 기생은 때로 의술을 배워 의녀의 역할을 했어요. 두 집단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녀와 기생을 나란히 적어놓고 그 뒤에 의기라는 말을 씁니다. 의녀이자 기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두 경계가 이미 사라졌다는 증거였어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태종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성을 살리기 위한 의녀였습니다. 300년이 흐른 뒤 의녀는 의기가 됐습니다. 제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변질된 것이었어요. 허준을 아십니까? 동의보감을 쓴 조선 최고의 의원입니다. 그의 이름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허준은 의녀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친 의녀들이 궁궐 안에서 왕실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그 의녀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 의학의 역사를 보면 남자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너희의 누구? 내 의원, 정삼품 누구? 그들이 무슨 치료를 했는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됐어요. 의녀는 다릅니다. 이름 없이 그냥 의녀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의녀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차이였어요. 기록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장금이 이름을 남긴 것은 그래서 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던 시대에 기어이 이름을 새긴 여자였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의녀에 대한 기록은 시대가 흐를수록 줄어듭니다. 조선 전기에는 의녀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인지. 조선 후기로 가면 의녀에 대한 기록이 옅어져요.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의녀가 있는 것이 당연해졌고 당연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의녀에 관해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순조 연간입니다. 의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상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녀는 실록에서 사라져갑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시대였어요. 조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의녀도 함께 저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가보개혁이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관비가 사라졌습니다. 관비에서 의녀를 뽑는 제도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녀 제도가 사라진 것이 신분제 폐지 때문만이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들어왔어요. 남자 의원이 여자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의녀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이유, 유교적 남녀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의녀 제도는 그 이유가 사라지면서 서서히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의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불리지 않게 됐을 겁니다. 익혀온 의술로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480년, 태종 6년부터 가보개혁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의녀가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2003년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됐습니다. 54부작이었어요.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 역대 최고였어요. 드라마는 세 줄의 기록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녀 장금, 대장금이라는 칭호, 왕의 총애. 그 위에 작가가 상상으로 살을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음식으로 시작된 궁중생활, 의녀로 전환하는 과정, 사랑과 모함과 귀양과 복귀. 실제 장금의 삶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한 일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름 없이 사라진 의녀들에게 얼굴을 돌려준 것입니다. 장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름 없이 사라진 수천 명의 의녀들이 장금이라는 이름 안에서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역사가 지운 것을 드라마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픽션의 힘이었어요. 의녀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조선이 아닌 다른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유럽 중세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을 가장 잘 알았던 자들이었어요. 아이를 받아내고 산모를 돌보는 일을 수백 년 해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대 의학이 들어오면서 산파는 밀려났습니다. 면허 제도가 생겼고, 면허는 처음에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 그 일을 해온 자들이 가장 먼저 쫓겨났습니다. 조선의 의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자가 버려지는 일은 시대를 가리지 않았어요. 나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이 질문을 잠시 품어보십시오.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장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장금 이전에 이름 없는 의녀들이 있었습니다. 장금이 배운 의술은 그들에게서 왔어요. 장금이 서 있던 자리는 그들이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태종 6년 처음 재생원에 앉혀진 10살짜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배운 침술과 맥법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나온 것은 남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픈 자 곁에 밤새 앉아있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천한 자리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남았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의료인들에게 닿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그 여자들이 없었다면 조선 여성의 의료 역사는 다른 모양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